자, 연락씨 고마워요. 자, 지금 우리가 그 격리사무원 자격 취득하는 거에서 현재 인지도가 제일 좋은 게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이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전산 그 세무회계라고 표현하는 것 있죠. 그럼 이 시험은 등급이 위쪽이 높은 거예요. 전산세무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2급 이렇게 4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위에 쪽이 상위 급수고 아래쪽이 하위 급수인데, 그런데 지금 급수가 1, 2급으로 계속 나눠져 있는데, 과거에는 명칭이 얘가 전산세무회계 1급, 복사해서 써도 되니까 이렇게 급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시험들이 단계가 일반 민간 시험으로 되어 있다가 국가 공인으로 전환을 하고, 그게 추후에 이제 변경이 되면 이제 국가 기술 시험으로 가고 그렇게 되죠. 우리 컴퓨터 활용 능력도 그런 단계를 거쳐서 올라온 거예요. 국가 기술 시험인 것처럼. 그럼 과거에는 이렇게 급수가 되어 있다가 2000년도 초반에 국가 공인이 되면서 이 두 개만 먼저 승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국가 공인인 시험하고 아닌 거가 구분을 지어야 돼서 이름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급수인데 우리 제일 아래가 회계 2급이죠. 근데 이 회계 2급은 얘는 개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는 수업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 주로 상가계열 고등학생들한테 주로 하는 거지, 우리 회사 취업하기 위한 거나 아니면 성인반에서는 전산회계 2급 수업은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훈련하는 기간, 여러분들이 회계 2급 찾아가지고 훈련 기간 찾아가면 아마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수업할 거예요. 그래서 이 회계 2급은 이제 성인반에서는 취급을 안 하고 주로 지금 여기서부터 세 군데가 전부 다 법인 사업자인데, 우리 수업 내용은 일단 이 두 가지 등급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등급을. 자, 그리고 또 하나 더가 우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AT 자격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한국공인회계사의 AT 자격 시험은 급수가 TAT 1급, TAT 2급, FAT 1급, FAT 2급 이렇게 급수가 또 나눠져 있어요. 근데 지금 위에 있는 세무사의 시험하고 같이 레벨이 똑같이 일치하게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전산세무 1급하고 TAT 1급하고 급수의 레벨이 같고, 전산세무 2급과 TAT 2급, 회계 1급, FAT 1급 이렇게 레벨이 서로 같은 레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 공인회계사의 시험은 2017년, 8년도에 그 국가 공인 인정을 받았어요. 만든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지도가 전산 세무회계가 더 높은 이유가 얘는 십몇 년이 지난 거고, 지금 이 시험은 겨우 이제 한 3, 4년 정도밖에 국가 공인이 되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이 정도의 인기면 엄청 많이 성장이 되어 있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이유가 한국 세무사의 자격 시험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그 실무에 가시면 한글로 K랩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세무사 사무실 가면 세무사랑 프로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할 건데, 우리 회계사의 AT 자격 시험은 스마트A라는 프로그램을 써요. 스마트A라는 프로그램이 우리 도전 프로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도전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프로그램이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시험이 전부 다 지금 현재는 인기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AT 시험이라고 보려고 하는 건 이 두 급수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자, 이걸 가지고 설명할게요. 자, 보면 우리가 보는 이 네 개 시험 중에서 이 시험하고 이 시험하고 이 시험하고 이렇게 세 개는 제조업으로 보는 거고, 이것만 도소매업으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상품이다, 뭐 제조다, 뭐 이런 거에 차이가 발생하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이 지금 검정색 책이 이 교재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계속 상품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우리가 주로 봐야 될 거는 이 세 개 급수니까 제품을 위주로 결국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품하고 뭐 원재료 이런 걸 섞어서 설명하는 건데, 책은 계속 상품이라고 적혀 있는 이유가 지금 이 레벨의 교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가 이 교재하고 지금 이 교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이 교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교재를 파일로 드린 거고, 나중에 이 교재도 파일로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교재는 지금 우리 FAT 1급하고도 똑같이 뒤에 실기에 그림이 무진장 많아서 그렇지 별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론적 내용은 얘 둘이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론의 내용은 어느 책을 보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실기 부분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교재 파일 드린 것도 제가 예제라고 한 파일 뒤에 드렸던 거 그 부분만 필요하지, 뭐 이런 내용은 서로 동일해요. 동일하니까 같이 시험을 보는 거고, 우리가 라이센스 취득했을 때 이 네 개를 전부 다 취득하면 좋은데, 만약의 사태를 대비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두 개만 딴다면 저는 얘하고 얘를 따기를 원하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네 개 중에서 인기가 제일 좋은 게, 회사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 자격증이 제일 좋아해요. 이 레벨 때문에 지금 이 시험이 인기가 좋아진 거지, 다른 급수는 인기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딱 이 레벨만 인기가 제일 좋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두 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에 이것만 두 개만 보게 되는데 만약 얘가 안 되면 좀 우리 계획이 틀어지시게 될 거기 때문에, 보험 역할로 이 두 개 중에 이제 한 개라도 되자는 생각으로 네 개 시험을 다 볼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지금 전산 세무 2급이 안 됐어. 만약에 안 좋은 상태로 이야기했을 때. 근데 TAT 2급이 됐죠. 그럼 나중에 면접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왜 전산 세무 2급은 없네요. 그러면 도전 프로그램 쓰는 걸로 해서 TAT 2급 땄는데요. 뭐 이거 필요하면 딸게요. 그냥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럼 같은 레벨인 걸 자기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있으면 좋겠지만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그냥 보는 방식으로 시험을 네 개를 다 치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우리 건물에서 시험은 다 칠 거라 그랬었죠. 그게 지금 이 시험인데, 이 시험들이 그 수업 들으신 시험 보신 분들이 난이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걸로 제가 순서대로 가면, 일단 FAT 1급이 제일 쉽대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이건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이 시험 떨어지신 분 단 한 분도 없어요. 우리 수업 듣고 지금 이 책 처음 보니까 어렵죠. 근데 이 시험을 떨어진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만큼 제일 쉬워하시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이 전산회계 1급이고, 난이도로 봤을 때 그럼 전산회계 1급이 지금 FAT 1급보다는 좀 더 어렵다는 이야기죠. 근데 신기하게 그 다음이 전산세무 2급이고, 그 다음 TAT 2급, 이렇게 난이도가 된대요. 근데 이렇게 난이도가 되는 이유가, 문제 내용을 보면 지금 전산세무 2급은 나중에 누가 봐도 이건 시험용 내용인데, TAT 2급은 실무에서 적용하는 내용하고 섞여 있는 게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회사 가면 바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형태의 시험 문제를 내요. 그래서 시험 문제지도 AT 시험은 칼라고 막 영수증, 우리 전기요금 고지서 막 이런 걸 줘요. 그 보험 증권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처리하라 이런 식이니까 이제 회사들이 이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벨은 이런 순서로 갈 거라서
어려워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이 이거고 이제 점점 저와 같이 이렇게 넘겨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는 건 이 네 등급인 거고 제가 이 두 사이트 프로그램 다운받으면서 회원가입하라 그랬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회원가입 하시고 그게 올해까지는 회원가입을 하세요. 뭐 지금 급한 거 아닌데 이제 내년 초에 시험 접수해야 되니까 어차피 해야 되니까 사이트 들어가시면 접수할 때에 그 계정이 없으면 접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이트만 회원가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처음 먼저 썼던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이에요. 스마트 A라고. 그리고 우리 뒤에 제가 드린 파일 가지고 내용했던 프로그램이 지금 그 대놓고 K랩이라고 연호 적혀 있죠. 그래서 근데 그 녹색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게 이 프로그램의 옛날 이름이 I 플러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십자가 녹색으로 되어 있고 I자 적혀 있는 게 옛날 이름이 I 플러스였거든. 근데 로고 그 아이콘은 그대로 쓰고 있고 얘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어제 했던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수업 내용을 나갑시다. 자, 교재 24페이지 펴시고 자, 교재는 24페이지 펴는데 어제 계정 과목 설명하기 전에 교재 죄송해요. 48페이지. 제가 앞에 24 잘못 봤네. 48페이지. 되셨나요? 자, 어제 계정 과목이라는 걸 설명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분계를 하는 원리를 말씀드렸었는데 이 분계라는 건 제가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을 다 이야기했지만 전부 다 생각하지 말고 잠시만요. 조용히 좀 수업 자, 지금 의자 넣고 있어서 죄송해요. 자, 그럼 우리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자산만 가지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자산만 가지고 생각했을 때 자산이 나한테 들어오면 차변 왼쪽, 자산이 나가면 대변 오른쪽. 이것만 무조건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먼저 위치 생각하지 말고 차변은 자산이 들어오면 차변에 쓰고 자산이 나가면 대변에 쓰고 그럼 반대쪽엔 무조건 같은 금액이 되도록 써야 되는데 그 이유를 쓴다라고 생각할게요. 뭐 반대쪽이 뭐 부채가 어떠니 수익이니 비용이니 이런 생각은 다 버리고 자산 기준만 쓰고 반대쪽에 그냥 왜 들어왔는지 왜 나갔는지 쓰면 그게 알아서 수익 비용이 되어 있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를 할 때 우리는 자산을 기준으로 할 건데 그런데 그럼 그때 사용할 글자들을 계정 과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이 계정 과목에서 첫 번째가 유동성이 가장 큰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이야기했었는데 근데 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통화, 주화나 지폐들도 현금이라고 쓰고 하지만 통화 대용 증권도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쓴다라고 했죠. 그럼 통화 대용 증권의 대표적인 게 수표들이었어요. 그럼 이 수표들 중에 우리가 발행하는 당좌 수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표들, 자기야 수표든 가계 수표든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들 그 모든 수표는 우리가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이 수표를 내가 받으면 차변의 현금이라고 쓰고 줬으면 대변의 현금이라고 쓴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자기야 수표로 수취하였다. 그럼 차변의 현금. 우리 타인 발행 당좌 수표로 지급했다. 대변의 현금. 지금 제가 말한 모든 상황에서 실제로 현금으로 받았다면 당연히 차변의 현금이라고 쓰는 거고 근데 그 외에 통화 대용 증권을 주고받은 걸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현금 다음으로 유동성이 빠른 계정 과목이 당좌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었는데, 자, 이 당좌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당좌 수표 제도를 이용을 하는 거였죠. 이 수표 제도라는 건 우리가 직접 예금 구자에서 돈을 이체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수표를 발행해 주면 그 수표 받은 사람이 그 수표로 제 예금 구자에서 돈을 인출해 가는 방식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수표를 발행해 준다는 건 내가 이체를 해주는 것처럼 내 당좌 예금에서 돈 찾아가시오라는 증서가 우리 당좌 수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좌 수표를 발행해 주면 내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수표를 발행했다라고 했을 때 당좌 예금에서 돈이 나가는 거니까 대면에 당좌 예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좌 수표라고 해도 내가 발행한 수표니까 내 당좌 예금에서 돈 빼나가는 거지,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면 내 당좌 예금 구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때는 그냥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니까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는 거고, 내가 발행한 수표일 때만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발행했을 때 당좌 예금에서 돈 나갈 거라고 대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썼는데, 내가 수표를 받았는데 과거에 내가 발행했던 수표를 받았다면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 차변에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그래서 우리 당좌 예금 장부상의 잔액을 높여주는 방식을 쓸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몇 페이지야? 49페이지에 표에 있는 것처럼, 자, 수표가 우리가 발행한 수표는 당전 발행 수표라고 표현할 거고,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는 동전 발행 수표라고 할 건데, 그럼 이 수표 어느 수표든 간에 발행하거나 취급하다 줬으면 대면에 쓰는 거고, 받았으면 차변에 쓰는 거예요. 그럼 계정 과목을 결정하는 거는 줬다 받았다가 아니고 누가 발행한 수표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결정이 되는 거였죠. 내가 발행한 수표를 발행하면 대면의 당좌예금, 받으면 차변의 당좌예금.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 동전 발행 수표를 내가 상대방에게 주면 대변의 현금, 다른 사람 발행한 수표를 내가 받으면 차변의 현금. 그럼 차변 대변은 발행자가 아니고 줬다 받았다 이 역할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그냥 주면 대변, 받으면 차변 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럼 현금이든 당좌예금이든 다 자산이니까. 그럼 발행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결정된다. 근데 이 당좌예금은 우리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에서 돈을 찾아갈 건데, 그런데 당좌예금 구자의 잔액이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럼 잔액이 부족하게 되면 상대방이 돈을 못 찾게 된 경우에 우리는 지급 거절당하고 그런 부도수표가 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당좌 차월 제도라는 걸 쓴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이 당좌 차월 제도라는 건 마이너스 통장 성격으로 우리 당좌예금 구자에는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장부에는 그 마이너스 된 부분만큼을 우리는 두지 않고 돈 빌려온 거라고 처리할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입금인데 어제 처음 봤던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적어두도록 되었다라고, 그건 그냥 크게 말고 그렇게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보통 예금 이야기하면서 제가, 자, 보통 예금 계정 과목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보통 예금이라고 쓰니까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었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수수료라는 걸 이야기했었죠. 내가 이체했을 때 이체 수수료가 이제 들게 되면 나한테서 돈 빠져나가는 통장에서는 우리는 수수료까지 포함된 돈이 빠져나갈 거니까 나간 쪽 대변에는 수수료 합한 금액이 빠져나갈 건데, 차변에 들어오는 쪽에는 수수료 뺀 나머지만 들어오겠죠. 그럼 차변이 부족한데 대변에는 돈이 더 나간 거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수수료였다고 차변에 써주면 되는 그런 원리로 장부에 기록을 했던 거예요. 자, 다음 우리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 계정 과목이 아니었죠. 소분류였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이 아니고 나중에 실무에서 그 은행이라든지 외부 이해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제출을 할 때 그때 우리는 표준용으로 죄송해요. 제출용으로 줄 거예요. 그럼 제출용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라고 해서 같이 한 번에 뭉쳐서 보여주니까 그럼 우리 실무적으로도 그 범위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이론 시험으로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니까 현금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거. 취득이라는 건 내 장부에 기록한 날이라 그랬죠. 그럼 장부에 기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현금화가 되는 자산이니까 그럼 지금 바로 앞에 봤던 당좌예금과 보통예금도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는 거고 근데 그 외 나머지는 취득일로부터 만기를 따져야 되겠죠. 당좌예금, 보통예금은 요구불 예금이잖아. 요구불 예금이라는 건 고객이 요구 시 즉시 지불해 주는 예금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해요. 그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그러니까 그건 현금성 자산에 당연히 분류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우리가 정기예금이라든지 정기적금 가입했는데 가입해서 장부에 쓰는 날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야. 그러면 다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럼 얘는 주의할 게 내가 과거부터 보유하거나 1년짜리를 했는데 2월 달에 예를 들어 가입했어요. 그럼 12월 달에 체크해 보니까 얘가 이제 만기가 한 달밖에 안 남았네. 2월 1일 날 가입했으면 그럼 결산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데 만기 몇 달 안 남았어. 얘는 현금성 자산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취득일, 취득 당시 기준으로 3개월인 거예요. 만기가 언제부터 도래되었다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서도 지금 이 줄을 보시면 지금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에도 만기는 재무상태표일 현재 기준이 아니고 취득 당시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별로 느낌이 크지 않으실 건데 나중에 결산을 하고 나면 결산 시점에 만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뭔가를 우리가 조정을 할 거예요. 그럼 그 조정하는 행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도 강조를 또 해둔 거예요. 지금 위에도 취득 당시 결산이 아니라 적어놓고 여기 아래도 적어놓은 거는 그 기준 좀 정확하게 잡아라는 의미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현금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었는데 이 현금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은 우리 임시 계정으로서 우리 현금 시제 맞추는 계정 과목이었어요. 현금 시제 맞춘다라는 건 실제 우리 금고나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의 잔액과 장부에 적혀 있는 현금이라는 계정의 잔액은 서로 일치해야 되는데 그런데 일치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장부에 있는 금액을 실제 금액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실제 값이 메인이겠죠. 실제 있는 대로 장부에 적혀 있어야 되지 장부에 적혀 있는 대로 실제 돈을 채워 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 값을 맞추는데 돈이 지금 적혀 있는 게 장부상 현금 잔액보다 실제 현금 잔액이 많다. 그러면 얘는 항상 우리는 기준을 장부 거를 실제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더 크니까 현금을 증가시켜줘야 되겠죠. 항상 실제 얘가 메인이라고 했어요. 얘로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더 크니까 현금을 더해줘야 되니까 차변에 현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장부의 잔액이 실제보다 더 크대. 그럼 그래도 무조건 장부를 실제로 맞추는 거라 그랬죠. 그럼 장부를 실제로 맞출 건데 얘가 더 크면 현금을 줄여야 되겠죠. 줄여서 실제 값으로 레벨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다 써서 지금
이 현금가부족 계정 과목을 쓰게 된 이유는 일단 현금 시제를 맞추려고 쓰는 거예요. 그럼 현금이 들어오거나 현금이 나가게 되면 제가 우리 분기할 때 반대쪽에다가 돈 나가고 들어온 거 쓰고 그리고 나서 이유를 쓰라 그랬는데 지금 이유를 모르겠잖아요. 그때 우리는 반대쪽에 차변 대변 가리지 말고 그냥 현금 과부족이라고 써두는 거예요. 얘를 그랬다가 원인을 밝힐 때에 우리는 얘네들을 지워줄 건데 우리 장부의 원리는 지우려면 반대쪽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 과부족 적었던 거 지울 거면 차변으로 와서 지우고 차변에 현금 과부족 적었던 거 원인 밝혀서 지울 거면 대변으로 해서 지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의 원리는 처음에는 자산은 들어오면 차변, 나오면 대변, 반대쪽에는 이유를 쓰고 모르겠으면 현금 과부족 써놓고 그리고 나서 그게 참 장부에 쓴 기록이죠. 그럼 그렇게 기록을 해둔 뒤에 그걸 지우고 싶으면 반대쪽에 쓰면 지워지는 방식의 원리가 우리 복식부기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현금과부족은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제가 잡이익 잡손실은 계산 때 봅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의자가 좋은 것 같아요. 제 의자는 왜 안 바꿔주지? 자, 이제 단기 금융 상품이라는 걸 볼게요. 자, 정기 예금 적금이 있는데 이 정기 예금 적금은 단기 금융 상품일 수도 있고 장기 금융 상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장기 단기는 유동 비유동을 구분하는 계정 과목의 앞쪽에 적혀 있는 수식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정기 예금 가입할 때 1년짜리일 수도 있고 2년짜리일 수도 있고 3년짜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1년짜리라면 무조건 내년에 만기겠죠. 그러면 지금 있는 단기 금융 상품에 들어올 거고 근데 2년짜리면 무조건 내년일 수는 없어요. 2년 이후 만기라면 그럼 그건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는 정기예금이 아니고 나중에 투자 자산에서 이야기하는 그때는 또 그래서 정기예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틀 전 컴퓨터 했을 때 생각해 보면 컴퓨터가 계정 과목 코드 번호를 가지고 분류를 인식하고 있었죠. 몇 번이냐에 따라서 얘가 당좌 자산이다, 투자 자산이다 보죠. 그럼 우리가 그걸 이제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같은 정기예금이란 글자가 두 개가 있으면 얘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단순해요. 두 개 있어. 그럼 번호 빠른 애는 유동, 번호 늦은 애는 번호 큰 애는 비유동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우리 회사는 제조업 그리고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금융 상품에 관련된 이런 적금이든 뭐든 전부 다 영업 활동이 아니에요. 투자 자산이에요. 우리가 이자 받는 게 법인을 설립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아니면 전부 다 영업 외적인 투자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금 증서, CMA, MMF, IP 이런 것들 있죠. 얘네들 전부 다 우리 단기 금융 상품인데 이 단기 금융 상품 중에 이 단기 매매 증권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얘는 제가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오면 시험 접수비 환불해 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 말 한 10년 넘게 써먹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환불해 줄 일이 없었어요. 10년 두세 개씩 나오니까. 자,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유가증권을 취득했을 때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 매매 차익 목적, 그리고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을 사면 그게 주식이든 채권이든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온 거니까 샀으면 대면엔 돈을 주거나 외상일 거고 차변에 내가 뭐 사왔다라고 써둬야 될 거잖아. 그 쓰는 계정 과목을 결정할 때에 이 보유 목적일 때만
우린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써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단기매매 증권을 살 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취득할 때에 수수료가 들어가게 될 건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모든 자산은 취득 시의 부대 비용을 원가에 같이 포함할 거예요. 원가에 포함한다는 건 살 때 들어간 돈들도 얘 산 돈이다라고 같이 뭉쳐뒀다가, 그래서 나중에 팔 때에 그 돈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뺀 나머지가 이익이다라고 쓰려고 그래 처리를 할 건데, 이 단기 매매 증권만 유일하게, 정말 얘만 유일한 거예요. 얘만 유일하게 취득할 때 수수료를 영업 외 비용으로 우리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이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해서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취득할 때의 수수료는, 단기 매매 증권의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인데, 자, 여러분은 단기 매매 증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취득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지. 왜냐하면 처분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었죠. 취득할 때만 하는 거예요. 취득할 때만. 자, 그럼 취득할 때 수수료를 수수료 비용이라고 한다면,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쓰는 계정 과목의 금액은 단기매매 증권 사온 금액을 쓰겠죠. 그럼 우리가 사오는 입장에서는 우리 유가증권은, 특히 주식은 액면가에 사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문제 나중에 뒤에 보시면 계속 액면가도 주고 시장 가격이나 공정 가격을 줄 거예요. 그럼 액면 가격이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건, 주식은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우린 전자시대이기 때문에 의정부의 센터에 주권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근데 그 주권에 적혀 있는 금액이 액면가예요. 그 금액의 거래는 절대 안 되는 거니까 액면가는 사올 때는 필요가 없다. 근데 혹시 만약에 액면가에 살 수 있는 주식이 있다면, 저 잊지 말라 그랬죠. 저한테도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땐 제가 있는 모든 재산을 올인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불가능이란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린 절대 그래서 액면가를 쓰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취득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 단기매매 증권을 사면, 이 단기매매 증권은 지금 즉시기 때문에 바로바로 팔아야 되는데, 참 시험에서는 기말까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12월 31일까지 얘를 안 팔고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12월 31일 날 외부 이용자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 건데, 그 재무제표를 만들 때에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부채를 정확하게 얼마짜리다라고 다시 재측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짜리다라고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그럼 그 보여줄 금액이 이 유가증권 중에 단기매매 증권은 공정가액으로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에 샀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부 이용자는 우리가 재무상태표 12월 31일 현재라고 말할 때 가지고 있는 단기매매 증권이 그 시점에 얼마짜리였다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왔을 때하고 매입 구입한 금액하고 기말의 공정가치하고는 서로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그럼 차이 나는 만큼 차익만 조정을 할 건데, 지금 우리 교재에서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더 크다는 말은 올랐다는 이야기죠. 나는 100만원에 샀는데 얘가 120만원 됐으면 20만원 올랐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단기매매 증권도 자산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100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120만원이라고 올리고 싶으면 차변에다가 같은 쪽에 자기 자리인 차변에 20만원만 더 써주면 합쳐져서 120이 되는 거예요. 자,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특이한 자산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예금 생각하시면 돼요. 내 잔고에 통장에 100만원 있었는데 20만원 더 들어왔다 쓰면은 120만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거하고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100만원 적혀 있는데 20만원 더 올렸다라고 적어주면 합쳐져서 120만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120만 원으로 벌려고 그래서 이 분계는 차액만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차액을 올리고 반대쪽에는 그 이유를 쓸 건데 항상 우리는 하나의 기준 잡으면 그 반대쪽에 이유를 쓰는데 올라온 이유가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했는데 이익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심지어 컴퓨터에는 단기 치면 얘 글자가 눈에 보여요. 그럼 특히 기니까 더 잘 보여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다라고 쓸 거고 반대로 내렸으면 자산이니까 줄이려면 내렸다는 건 나한테서 나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줄이려고 대변에 쓸 거고 그럼 반대쪽에는 내린 거니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다라고 써줄 거예요. 자,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평가 손실은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닌데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은 그래도 얘는 평가이익 평가 손실을 수익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원래 실제로 안 일어난 거면 우리는 수익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은 지금 즉시 그 판매할 매매하고 구매할 유가증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즉시 수익 비용으로 처리할 거고 단기 매매 증권하고 관련된 모든 거래는 영업 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수익 비용이 영업 외 수익 비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처분이라는 걸 했는데 자, 처분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계 담당자가 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장부상의 모든 흔적을 지워주는 게 첫 번째라 그랬죠. 그럼 장부상의 모든 흔적을 제거한다는 건 그 모두는 자산, 부채, 자본 지금 내가 지우려고 하는 계정 과목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을 지우는데 지우는 방법은 장부에 적혀 있던 곳에 반대쪽에 쓰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쪽에 쓰면 우리는 이 그 장부에 적혀 있던 기록이 지워지게 되고 그럼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은 하지만 자기랑 관련된 다른 계정 과목이 없어요. 그냥 본인이 장부에 얼마 적혀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되고 그럼 자산이니까 차변에 적혀 있던 걸 지우려면 반대인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장부에 적혀 있던 금액을 쓰고 처분을 하면 이렇게 두 개를 써주고 그 다음이 차변에 내가 받는 돈을 쓸 거예요. 돈 받은 거니까 차변에 써야 되겠죠. 그럼 쓰고 나면 이제 장부에 적혀있던 금액보다 처분 판 금액이 크면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 되는 거고 장부에 적혀있던 금액보다 내가 팔아서 받은 돈이 작으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익이다 손해다라는 기준은 내 장부에 적혀있던 금액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내 장부에 적혀있던 것보다 많이 받는다 작게 받는다가 우리는 처분 지우면서 이익이다 손해다. 그럼 우리가 이 단기 매매 증권을 팔면서 처분하면서도 수수료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수수료는 우리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처분하면서 지우면서 손해본 돈으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팔면서 손해본 거니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있다면 이익인 줄 알았는데 수수료가 들어가면 이익이 줄어들 거예요. 혹은 손해였는데 수수료 또 들어간대. 그럼 더 손해받네라고 볼 거예요. 어제 제가 예를 들었던 건 10만원 이익인 줄 알았는데 수수료 주고 나니까 10만원 손해가 되는 예로 들었었죠. 그래서 이 수수료는 우리는 수수료 비용이 아니라 처분 손익에 가감한다 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우리 이게 어제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자, 다음 우리 교재 51페이지에 자, 일반적인 상거래를 이야기했었어요. 우리 교재에는 안 적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죠. 그죠?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건 자, 우리가 매출과 매입을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하는 거고 그럼 매입이다라고 하는 이제 계정 과목은 매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우리가 차변에 뭔가를 살 때 쓸 때 계정 과목으로 상품이나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장부에 기록하는 게 매입인 거고, 그럼 매출이면 내가 팔면 대변에 쓸 건데 그 대변에 쓰는 계정 과목이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면 그게 매출이다라고 표현했죠. 그럼 그 상품 원재료를 매입하고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을 대변에 쓰는 게 일반적인 상거래인 거예요. 그 외에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기타 거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매출 가지고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일 때 우리가 그날 돈을 못 받으면 우리는 매출 채권이 발생을 하는 거고,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데 그냥 뭔가를 팔고 우리가 쓰는 물건을 팔거나 팔아서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날 돈을 받지 못하면 그거는 기타 채권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매출 채권에는 계정 과목이 외상을 하게 되면 외상 매출금, 어음을 받게 되면 받을 어음, 이렇게 계정 과목을 쓸 거라 그랬죠. 그럼 이 계정 과목들은 내가 차변에 쓰는 건데 전제 조건이 대변에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일 때만 차변에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변에 비품이다, 나중에 뭐 기계다, 뭐 다른 것들을 대변에 쓰면, 그런데 외상하거나 어음 받으면 그때는 구분 없이 그냥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다 아니다라는 건 생각을 엄청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문제가, 우리 시험 볼 때 수많은 문제가 돈을 일부를 월 말이나 다음 달 말이나 언제 주기로 했다라는 표현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사고 파는 건 무조건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면서 어제 제가 카드 거래도 외상 거래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그럼 카드로 결제 받아도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면 외상 매출금. 그런데 상품 제품이 아니면 카드 받으면 미수금.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럼 반대 계정도 같이 봤었죠. 반대 계정이 이제 채무였는데 우리가 상품이나 원재료를 사요. 차변에 우리가 산 거니까, 들어온 거니까 차변에 상품이나 원재료라고 썼는데 그걸 오늘 돈을 안 주면 돈 갚아야 되는 채무가 발생하고, 상품 원재료 산 게 매입이니까 매입 채무 계정 과목을 반대쪽에다 써주는 거예요. 그 써주는 계정 과목이 상품 원재료면 일반 외상일 때는 외상 매입금, 우리가 어음을 발행해 주면 지급 어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상품이나 원재료 말고 수많은 물건을 살 거예요. 여러분 회사 다닐 때 뭐 회사에서 A4지든 볼펜이든 컴퓨터든 뭐 엄청 많이 사죠. 그럼 그것들은 상품 원재료는 상품은 팔려고 샀다는 의미고 원재료는 물건 만들려고 샀다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건 전부 다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외상을 했던, 어음을 발행해 줬던 우리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다 아니다라는 걸 꼭 확인해서 계정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그 다음 제가 엄청 중요하다고 별 한 4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를 꼭 써야 된다. 채권 채무에 거래처를 쓰지 않으면 분계 암만 잘해도 틀렸어요. 그냥 3년 빠지는 거예요.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아쉬움만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계를 할 때 꼭 거래처를 써야지, 안 쓰면 틀렸다고 나오는 거래에 대해서는 아래쪽에 A라고 표현이나 A나 B 이런 알파벳을 써서 표현을 해줄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적은 계정 과목은 나중에 거래처를 꼭 써줄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받을 어음에 대해서 저와 같이 어제 이야기를 또 하고 마지막 끝났었는데, 우리 회사가 제품을 매출하거나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게 되면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차변에 받을 어음을 내가 받은 거니까 차변에 받을 어음이라고 써둘 거예요.
그럼 그랬다가 이 어음이 대변에 가는 경우, 대변에 간다는 건 지우는 거잖아. 그죠? 왜냐면 우리가 발행하면서 받을 어음이라 쓰진 않겠죠. 그럼 이 받을 어음 개정 과목은 내가 과거에 일반적인 상거래로 받았던 건데 이걸 대변에 쓴다는 건 지우는 거예요. 그럼 그거 지우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어음의 만기 추심이었죠. 그럼 우리가 만기가 되어서 은행이 추심해서 돈을 넣어줄 때 은행이 원하는 추심 수수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수수료를 제외하고 돈을 받게 될 거고, 우리는 그럼 이 수수료를 우리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할 건데, 이 수수료 비용은 판관비인 800번대를 처리할 거죠. 제가 500번, 800번, 900번대 중에 선택해야 되는 개정 과목에는 또 500, 800을 써줄 거라 그랬어요. 그럼 수수료 비용에서, 그럼 지금 우리 어제 저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수수료 3번 이야기했어요. 보통 예금 이체 수수료 그때 800번, 단기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 그때는 900번,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어음의 추심 수수료는 800번. 그죠? 자, 그럼 우리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 그럼 다음 또 했던 게 어음의 할인. 우리 교재하고 순서는 좀 틀리게 할인을 먼저 했죠. 이 할인은 매각거래, 차입거래가 있다 했는데 매각거래만 공부를 주로 하시면 돼요. 차입거래는 어떤 건지만 책 바꾸면 설명해 드릴 거라 그랬고, 그럼 매각거래는 말 그대로 우리 느낄 수 있죠. 팔았다는 거예요. 매각. 그럼 어음을 팔면 어음을 산 사람이 만기까지 기다리는 이자조로 우리는 할인료라는 걸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 할인료를 우리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할 건데, 자, 이 말 안 했네. 상대방이 할인료 빼고 나한테 돈을 줄 거니까 나는 어음 금액보다 돈 작게 받아서 차이 나는 그 할인료를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라고 처리할 거라 그랬고, 다음 어음의 배서 양도를 했었죠. 자, 내가 물건을 사요. 어음의 배서 양도에서 물건을 샀을 때에 내가 어음을 발행을 해주면 일반적인 상거래다 아니다를 따지는 건데, 내가 어음을 발행해 주는 게 아니라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준다면 받았을 때 적어뒀던 걸 지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을 때 받을 어음이라고 썼으면 받을 어음을 지울 거고, 미수금이라고 썼으면 미수금을 지울 거라는 거예요. 그 무엇을 우리가 취득하는 단계든. 그래서 배서 양도는 내 장부에 있던 기록을 지우는 거니까 당연히 개정 과목 그대로 지우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거래처도 그대로 같은 걸 지워줘야 그 거래처에 이제 받을 게 없어졌다라고 같이 정리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음의 부도를 이야기했는데, 어음의 부도는 우리가 부도가 난 어음을 장부에서 지우기 위해서 대면에 받을 어음을 지울 거고, 하지만 이 돈에 대해서 우리는 나중에라도 돈을 얼마 더 받을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받기 위해서 확인할 건데, 언제 받을 줄 모르기 때문에 기타 비유동 자산인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개정 과목으로 우리가 써둘 거예요. 그럼 우린 전산이라서 컴퓨터로 하기가 엄청 찾기 쉽다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우스갯소리 이런 말 했죠.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 부도음과 수표에도 거래처를 꼭 쓰자라고 했죠. 그죠? 자, 이게 우리 어제까지 했던 내용이고, 근데 부도음과 수표처럼 부도가 났는데 받을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거나, 아니면 부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파산이나 실종되거나 이렇게 해서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시작할게요. 그게 이제 우리 아래쪽에 있는 대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새로운 진도 나갈게요. 쉬었다 합시다.